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절대자, 신군부,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후폭풍이 큽니다. 누가 공개했을까는 뒤로 하고라도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고리로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카 의혹 피의자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원 신설 움직임과 함께 마무리 시점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가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묘사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독재자가 된 것, 안전핀 뽑힌 수류탄 등 격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백신 도입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등 핵심 정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즉각 반발하고 있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5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 관리를 잘 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한국도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인노회 부천지구 조직도를 치안본부가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밀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 국장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혀서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낮에도 통상 어른이 발 뒤꿈치로 내는 것보다 작게 소리를 내도록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출석 통보 14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5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출석 전 SNS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몰랐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전 담당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주목하는 건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이뤄진 김 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입니다. 당시 김 씨의 지시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간략하게 대답하면서 조사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사적 심부름과 결제 등을 지시한 의전 담당 배모 씨와 지시를 받은 공익신고자 A 씨를 소환한 데 이어 김 씨까지 핵심 인물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결론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적 파장도 거셀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실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전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정청래,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10여 명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김건희라는 성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절대 성역은 반드시 절대 부패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여권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게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대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라며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쏘아붙였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대선 패배에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역풍이 불 우려도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공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어 여야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야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사적 채용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편협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대거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난맥상을 언급하며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통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 난맥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있으면 장관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한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각각 두 명씩의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사퇴했습니다. 그 인사 검증의 책임을 누가 짓냐 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적 채용 프레임을 적용해 편협한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반박했고 문재인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그리고 지금 많은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별정직이 있는 그런 현실을 두고 유독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김 비서실장도 과거에도 다 그렇게 채용했다고 거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고 나오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지인 딸이 청와대에서 일한 적이 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문제를 검증하고 난 결과를 저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공직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여사 지인 디자이너 딸에 대한 청와대 임명에 대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그것도 대통령 부부 직원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법 위반입니다. 그 밖에도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야당은 설치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도 오늘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이 4장짜리 자필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표현했고 신군부나 군사작전, 비상상황 선포권 같이 다소 강한 비유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여당 내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낸 A4 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 주도한 절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마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 등과 결합해 심각한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대자와 가까운 인물 윤핵관으로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는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며 맞받아쳤고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김기현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에 비유하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돼 자신을 파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볼멘 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이미 1년의 과정을 조율한 뒤 탄원서를 유출한 거 아니냐며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을 법원이 다음 주 이후에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은 빠르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드렸고 이후 법원은 추가 신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지난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면 하루 이틀,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다소 이례적입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쟁점마다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명분이 있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쟁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법원은 여유를 가지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쟁점도 또 복잡하고요. 법리와 사실관계를 이제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처음이란 것도 결정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법 관련 법리 연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해외 판례를 상당 부분 참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로서도 결정을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재판부가 빠른 판단보다는 정확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장 예고돼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을 기묘하게 다투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이미 법원이 다음 주 이후라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추석 이후로 결정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관련 사안에 사법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더 실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과의 회동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지난 18일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대통령과 만날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 속 각종 법안 예산 처리를 위한 여당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원의 하반기 특별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밖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는데요. 하반기 감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치적인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 탈원전 정책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재감사인 셈입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백신 수급 관리 상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 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살피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 감사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을 기치로 한 코로나19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준비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감염병 도래심하다 소극 행정, 무사 안일주의로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안보기관, 방통위와 권익위, 비영리 단체 지원을 맡은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 야권이 감사원 중립성, 독립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 감사는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 방침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5개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는 관련 TF팀을 만드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초 완공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지은 지 30년이 넘어 겉모습부터 허술한 느낌이 납니다. 녹슨 수도 계량기에는 겨울에 보온용으로 덮었던 옷가지 등이 그대로이고 수도관에서 샌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수도관에서 샌 물이 집으로 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기는 건 물론 현관에 흥건하게 물이 고이기까지 합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런 데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큰일 났다. 갈 곳은 없고 우리가 좀 편안히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내가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다 같은 건 아니지만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이 정도의 불편을 겪는 곳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근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에 대해 불만입니다. 무엇보다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민간합동 TF를 구성해 1기 신도시 노후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할 때 그 민간 합동 TF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입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의 자체 사업 추진 방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공약 파기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정부가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원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안전진단 실시 등이 모두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권한인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가 촬영됐습니다. 문화재청이 한복 홍보를 위해서 보그코리아와 손잡고 진행한 결과물인데요.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2명의 패션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델 5명은 명빈관 2층의 연회장에서 단체로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선보입니다. 이 밖에 상춘제,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에서 촬영된 화보 30여 점이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한혜진 씨를 비롯한 모델들은 한복을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디자인한 도포와 저고리, 치마 등 신한복을 착용했습니다. 이 화보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복을 알리기 위해 보그 코리아와 협업한 결과물입니다. 청와대가 패션 화보 촬영 장소로 쓰인 것을 놓고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청와대 개방을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것을 빗대며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복생활, 대표 문화유산인 한복의 우수성과 청와대 개방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이고 청와대와 함께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개방 이후 하루 평균 1, 2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청와대 주요 건물을 미술관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연내에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40원을 넘어서며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외환 당국과 금융감독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달러에 1,345.5원,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4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게 치솟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환율 관리를 언급했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곧바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진정되나 싶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론 고환율 사태를 막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한 1,365원 정도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65원이 더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달러 초강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좀 고조된다면 1,400원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43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약세장 속의 반등,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이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낮아진 겁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요국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 1,400원을 돌파할 거란 관측마저 나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달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7.9%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는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도 부담입니다. 현재 한국은 2.25%, 미국은 2.5%입니다. 국내 경제 여건과 가계부채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0.25%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딴 금리 인상으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고환율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소음 피해 인정 범위도 넓어질 거란 기대인데 기존 주택에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은 아랫집 남성이 윗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현직 경찰관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감정 싸움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건데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2년 8,700건에서 이듬해 18,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턴 4만 건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집을 지을 때 소음을 줄일 수 있게 시공하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충격 소음 기준도 실제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반영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인데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4dB씩 낮추는 겁니다. 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40dB 정도인데 낮에도 이보다 적게 소리를 내도록 바꿨습니다. 기존 노후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예외도 2025년부터는 축소합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피해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지금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또한 야간 소음 측정과 현장 상담 당일 소음 측정 등도 확대해서 피해 구제를 최대한 도울 예정인데 이번 대책은 집을 새로 짓지 않는 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윗집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윗집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방편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살해한 뒤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는 분명히 맞지만 영아를 유기하거나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10년 동안 무려 1,400여 건이 발생하는 만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모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이곳 모텔 직원으로부터 신생아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객실 화장실 안에서 수건에 둘러싸인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유방 안에 한테 와가지고 차에다 해서 잘 묶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추측상 그게 애 같다.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살해한 20대 여성 A씨가 도주한 지 8시간 만에 서울의 다른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0대 때 가출한 뒤 성매매에 종사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용두동에선 10대 여성이 신생아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으며 경기도 평택에선 20대 여성이 아기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은 무려 1,400여 건에 달합니다. 범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저소득 미혼모가 지원받는 생계급여, 양육비, 아동수당 등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아이를 두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2인 최저 생계비 195만 원엔 한참 못 미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미혼모들에겐 부서별로 흩어진 지원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10대. 이런 친구들이 지원 정보를 잘 못 찾고 사회 관계가 좀 약한 친구 사람들, 성매매 여성들은 힘들죠. 지원을 챙기질 못하니까. 미혼모들이 좀 더 촘촘하게 짜인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로 강원 지역에서 확인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북을 거쳐 남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과수원 주변 언덕 아래 녹색 철망이 둘러쳐졌습니다. 바닥에는 회색빛 생석회가 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임시로 묻어둔 곳입니다. 죽은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ASF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충북 단양에서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14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퍼진 겁니다.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장 3곳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혹시 키우는 돼지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장 바깥쪽에는 야생 멧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독도 오래 하고 시설도 꼼꼼히 점검하지만 불안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올 여름에 비가 많아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또 ASF까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ASF가 확인된 건 상주, 울진, 문경에 이어 4번째. 모두 야생 멧돼지가 감염된 사례로 양돈 농장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축산당국은 영주를 포함해 주변 5개 시군에 있는 돼지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지 않도록 포획하는 작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출몰하는 지역과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사체 발견 주변 인근에 긴급 차량망을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을 이유로 산을 찾는 사례가 늘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ASF 발생 지역에선 산행을 자제하고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대의 전략 폭격기가 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고 일부 비행 구간에서는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어제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우 이론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로 두긴의 딸이 현지 시간 20일 모스크바 근교에서 차량 폭발로 숨졌는데요. 그녀의 사망을 빌미로 모스크바가 이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차량 폭발로 숨지자 러시아 정보당국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 비밀 요원이라며 사건의 용의자로 나탈리 보우크를 지목했습니다. 용의자와 10대 딸이 7월 23일 러시아에 도착해 두기나와 같은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하다 폭발 사건 뒤 에스토니아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두기나의 죽음을 비열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두기나의 사망이 러시아 내 푸틴 추종 세력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본토로 확산한 상징성을 갖는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Это уже теперь не такая абстрактная война, там, да, которую по телевизору смотрите. Это уже у нас в России идет. Не только Крым бомбят, так уже и вон в Подмосковье теракты устраивают. 우크라이나가 폭발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크렘린이 두기나 사건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과 정부 시설을 타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했으며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첩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로 러시아가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Одне з ключових завдань ворога – принизити нас, українців, знецінити наші можливості, наших героїв, поширити зневіру, страх, поширити конфлікти. 크림반도에서 허를 찔린 러시아가 두기나의 사망을 계기로 민간 시설 공격에 나설 경우 무고한 희생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소환 조사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모회대 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이준석 블랙홀입니다. 오늘은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절대자, 신군부 이런 누가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이 들어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마음에는 이제 화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뭐 헤어질 결심, 이 충분히 담긴 그런 탄원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지금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미 좀 결별을 한 그런 그 상태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절대 왕정 시대도 아니고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 독재자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내용 전반을 보더라도 독재자로서 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수위를 넘어선 그런 그 발언이 좀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A4 용지 넉 장 분량에 이거 친필로 하나하나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사퇴를 회유받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내용을 보면은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그야말로 폭로를 했는데, 이게 윤리위 징계도 그렇고요. 경찰 수사도 그렇고 이게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뭔가 회유가 있었다. 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기문란이죠. 경찰 조사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대통령 특사를 제안을 하면서 지금의 공격을 멈춰달라. 그 징계도 지금 윤리 징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말 자체로 정말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윤석 대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만약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사 체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뭐 정권 실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이건 윤석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사법체계나 아니면 수사체계, 검찰, 경찰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라서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접촉을 했는지 확인 여부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차후에 또 뭔가 이야기를 덧붙여서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오늘 내용으로 예. 대강 누군지가 범위가 확실히 좁혀집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특사 제안을 할 정도의 권력 실세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서도 그야말로 윤핵관. 뭐 제가 보건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 손가락 예, 몇 그 개에 정도 꼽습니까? 제 생각에는 셋 이내입니다. 셋,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오래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대략 누가 이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네. 감을 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버렸어요. 예. 이름만 딱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도 아마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예. 좀 들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준석 전 대표 말고 지금 아니, 제안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온당하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어떤 뭐 빅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그 물밑에서 수면하에서 진행된 접촉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 그건 그야말로 그냥 수면 아래 묻어놓는 그런 그 것이고, 또 그거를 이준석 대표는 녹취도 공개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예. 가지고 있는 이유는 향후에라도 이거를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걸 카드로 쓸 생각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확실히 결별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 한 증조이기도 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이 탄원서에는 주호영, 김기현 이런 실명도 담겨 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김기현 의원 모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 탄원서 유출 배경까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와 내 그거에 비춰보니까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자, 탄원서 내용 중에 매사에 신중하고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의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데는 절대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한 덕분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던져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 내용, 지금 탄원서 내장에 있는 발언 내용을 보면 좀 수준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넘어섰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도 보면 신군부 얘기를 하죠. 또 본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를 보면 모 영화에 황제 얘기를 하고 그 황제가 미리 자기 옆구리를 찔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좀 넘었어요. 도를 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은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 법률가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마치 그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오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볼 때 이렇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외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느 정도까지 그런 영향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조금 나간 주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얘기한 거 법률적으로 봐서 이렇다. 그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원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까지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문화일보가 이 탄원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탄원서를 어떤 경로로 이제 입수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근거로 이 문서 마지막을 보면 이준석 올린 그 밑에 열람용이다 이런 문구가 찍혀 있는데 열람 가능한 곳이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 이거 입수하기가 쉬운 문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 이제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여당에서 그것도 아주 그 당의 핵심 지도부만 보는 열람용 대외비 자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거는 확실히 그 지도부에 지금 속한 누군가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 공감하에 공개를 했거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독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이제 언급하고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뒤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도로까지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운다거나 또 이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앙됐다 이런 반응까지 내놨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만약 유출했다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면 유출 의도가 뭡니까? 유출 의도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그분들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까지 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전체 당원들에게 좀 알려지고 또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알려지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그 당심 더 좀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보수 지지층들 특히 핵심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여론을 틀기 위해서 제가 보건대는 조금 좀 과도한 좀 처방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려서 혹시 이준석 대표 이런 언행 관련한 부분이 논의될까 좀 관심이었었는데 어제 논의가 안 됐다 얘기를 했고 오늘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둔 그러니까 요즘에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회가 거의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당내의 이런 정치적인 분란, 내부 갈등 상황에까지 지금 개입하고 나서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당에서 윤리위가 이렇게까지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고 나면 예를 들어 이번에 이 발언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징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당 지도부가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윤리위고 윤리위의 결정 내용들도 그동안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 이게 각 정당의 윤리위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지금 윤리위가 상당히 강하게 개입을 하고 나서는데 제가 보건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 윤리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장 뒤에도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핵관의 영향력,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그런 것을 또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정황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 이야기에 따르면은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나올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이 추석 전에는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바로 당일날 발표를 안 하고 한 2, 3일 정도 있다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강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막 2, 3일 이내에 발표를 했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더 늘어지잖아요. 그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일단 정지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본안으로 다투도 되는 걸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은 당장 이 부분을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빨리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 효력 정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할 수 있는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한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오든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방어 기제를 법원 입장에서 잘 만들어야 돼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판결문을 적어서 그것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래서 더 많은 자료들과 해외 사례까지도 다 검토해서 판결문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 결정문이죠.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을 쓰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한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비대위가 이미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확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속도가 가처분 신청 경우에는 언제나 중요하죠. 원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뭐 일각에서는 뭐 그 법원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법원 쪽에서는 더욱더 이 법적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지금 이제 이 기준을 정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건 뭐 순수히 제 추정입니다.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일부 기각 가능성도?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결정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위원회 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건데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제 법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어떤 것은 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어떤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그러면 일부 기각, 일부 인용 만약에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부 인용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순서가 있잖아요. 최고위 의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 전국위, 전국위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첫
첫 단추에 해당하는 이 최고위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이게 결론을 만약에 낸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뒤에 부분이 뭐 이건 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인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 그러면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제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 제가 보건대는 그럴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쪽 모두 본안 소송까지 끝까지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헌 80조 개정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민주당 이번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원 신설 관련해서 또 시끄럽습니다. 이게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당원 투표의 과거 전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일 때 이제 2번 했었죠.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 후보를 원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정당 책임주의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 그때 또 당원 개정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2차례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당원 투표했을 때 한 30%를 살짝 넘겼고요. 두 번째 그 26%를 살짝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고 얘기는 하지만 참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 강성당원 또는 팬덤이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핵심 지지층들만 투표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 이게 마치 당의 결정인 것처럼 당원들의 의지인 것처럼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투표율이 낮은데 이게 강성 지지층은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많아진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지금 최근엔 당심을 확실히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 당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팬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성 지지 당원들이 적잖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향후에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 했을 때 대부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만 모여서 투표하면 아마 이번 전당대회 결과보다 더 심하게 80%, 90%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걸 바로 우려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결국은 당내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번 당원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당원 투표의 전례에 비춰볼 때. 기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인 거죠. 근데 이것보다 앞서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먼저 우선순위한다. 이렇게 지금 당원 하나를 신설하겠다. 자, 이런 움직임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전례를 보면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직접 선거를 할 거냐, 간접 선거를 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 가서 투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의견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이나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전체 투표가 사실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그분들을 대신해서 대표가 돼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권리당원 전원의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보기도 어려움이 있고, 대의원들 중에는 아무래도 계파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하고 시도 그 지사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꾼다고 이 결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지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말 충분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게 그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보완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간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의원 대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을 때 그것도 사실은 계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제시를 한 건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좀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특정 후보를 위한 것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죠. 박용진 후보는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호남에 기반한 신당 출연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이게 청원제도, 전당원 투표 이게 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럽고 또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냥 강성 목소리와 편협한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이러다가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호남신당이 따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들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 호남 쪽에서 그런 우려와 지적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일에 신생정당 나오면 그 완전히 팽당할 거야 이런 그 우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개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 정당이 될까 무섭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권리당원 수를 고려하면 기우다는 입장, 앞서 최준범 교수님께서도 관련해서 두 분 다 이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나온 부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호남신당이 따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온다. 자, 앵커의 질문이 이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호남 쪽에서 그런 우려와 지적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박용진 후보가 좀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호남 민심이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좀 고조가 돼서 네. 거의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지방선거 때 호남 쪽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 낮았느냐? 공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분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호남에서는 그 민주당 지역당 그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꼽기만 하면 그 사람 무조건 당선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관련한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강행을 계속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또 중앙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 얘기를 못 해요. 왜?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가 혹시 호남 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자기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앙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호남 지역당 건드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한 차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소속 연대 같은 걸 만들면 그게 일종의 호남신당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건대는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해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과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같은 의견이십니까? 일단 공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호남뿐만 아니라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을 담당했던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무소속이 연대를 하면 신당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소속 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호남의 예전에 국민의당처럼 그렇게 신당을 창당하기는 아직은 세력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첫째는 신당을 만들려면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변수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시고 만약 총선 전에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 지금 반 이재명계로 불리는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결속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과 연계돼 있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이낙연 의원 전 대표를 지지하고 밀었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천과 연관돼 있죠. 사실은 예. 민주당에서 공천이 탈락한 분들 중에 만약에 이낙연계로 분리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호남의 지지를 얻어낼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떤 분이 가느냐 또 어떤 기치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계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지금의 어떤 그 대통령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감을 주느냐도 또 이 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힘을 실어줘서 한쪽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대응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가능성이 그러면 호남의 마음을 잡을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화돼서 실제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변수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지금 좀 갈라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2년 뒤 총선이 어떤 구도에서 치러질지 상당히 관심인데요. 자,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뉴스가 있었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7만 8천 원 사건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한다 이걸 알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 그 배우자들과의 점심 비용 관련한 이 내용이 우선 조사 대상인데 비용은 굉장히 적지만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하는 건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인 거죠? 네, 이 사안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공금을 얼마나 유용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 사용을 이제 그 비서관인 배모 씨가 활용을 해서 뭐 음식값도 결제하고 뭐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음식을 또 이재명 의원 집으로 배달도 해주고 뭐 이제 이랬다는 건데 이게 과연 그 배모 씨의 단독 행위냐? 예. 예,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김혜경 씨의 어떤 지시나 또는 암묵적인 그런 동의 하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 공금 유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럼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7만 8천 원 정도가 아니고. 예. 자, 거기에 더해서 자, 지금 배모 씨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함께 일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자기가 그냥 혼자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비서관으로 채용한 대목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이거 결국은 김혜경 씨 옆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비서관으로 채용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배모 씨에 지급된 비서관 급여 부분도 다 공금 유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7만 8천 원 그것만 문제고 그것만 해명을 하면 된다. 김혜경 씨는 그때 결제하는 사실을 몰랐다. 그걸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수사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인카드 결제된 그 장소까지 다 가서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정황이라고 하는 것들도 꽤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결론이 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혜경 씨의 지시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느냐, 그 우리가 많이 봤었던 10인분 초밥이라던가 아니면 소고기 구입 관련 의혹, 이 조사도 지금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저녁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일단 아내가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한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이 됐다.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재명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이제 김혜경 씨가 그 배모 씨가 개인 사비를 써서 물건을 사온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건까지
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적으로 들어간 돈을 본인이 다 변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럼 검찰이나 경찰은 실제로 그 김혜경 씨가 배모 씨한테 직접 지시를 했고 그 지시된 내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의 주장처럼 만약에 그게 아니었고 정말 배모 씨가 알아서 또는 본인이 잘 보이기 위해서 예컨대 본인이 모시는 사람에게 그런 사적인 비용을 가지고 뭔가를 사다 드리고 또는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았고 이랬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냐의 문제예요. 배모 씨가 직접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에 옮겼고 그것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김혜경 씨가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는 즉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지금 배모 씨의 조사를 통해서 그냥 증거 없이 지금 조사가 끝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법인카드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외에도 지금 뭐 대리 처방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이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한 수사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당대회가 뭐 이번 주면 끝나는데 그 전에 수사 결과 나왔을 때 전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어찌됐건 뭐 지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그 분들은 이재명 의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신념의 문제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정 자체, 특히 결과 자체에 당대표 경선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어떤 걸 조사하자는 겁니까? 일단 세 가지예요. 주가 조작 의혹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대선 과정에 사과를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부풀렸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업무 방해를 했는지, 예를 들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관저 수주 관련해서 지금 수의 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수의 계약 이루어진 과정에 혹시나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이 없나?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예전에 그 운영하시던 회사에 협찬하고 후원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수주를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연관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김혜경 씨 출두했습니다만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서면조사도 안 됐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대로 왜 조사가 안 되고 있고 수사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부분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특검으로라도 이 부분을 좀 밝혀내자라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거죠. 문재인 전 정부에서 수사를 해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냐,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당론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의석수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신중론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여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당장 선거가 지금 임박한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이게 그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마 갈등이 있겠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슈는 제기해 놓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또 공격을 하면 정치적인 반사적 이익도 상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선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통령 그 관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 수의 계약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왜 저렇게 처리했는지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좀 했어야 될 부분인데 예. 저런 것을 일부러라도 피했어야 될 상황을 일부러 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격이 돼버려서 이 사안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뜨겁고 더 민심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 한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도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걱정 덜어드리려고 그런 감시자를 하나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죠. 그러나 국가의 위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자고 하는 일종의 충고인데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재밌다. 자, 우 위원장의 발언이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아까 약한 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사실 약한 고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슈이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라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재미있죠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약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저는 그 뭐 특별감찰관 뭐 해야 됩니다. 이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바로 잡으세요라고 예. 얘기할 수 있지만 들을 때 혹시나 이게 약간 뭐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려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특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래서 언행을 약간 좀 발언 내용이나 단어 사용을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앞서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거, 이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반사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면 또 역풍볼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슈를 가능한 한 길게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민주당은. 예. 그래서 다음번 총선 때도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속내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들이 더 불거지길 바라겠죠. 이제 그게 은연중에 저런 표현으로 그냥 나온 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좀 한 거죠. 설령 속마음은 그렇더라도 그걸 겉으로 표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을 좀 한 건데요. 어찌됐건 김건희 여사는 향후에도 지금 계속 주의를 하시지 않으면 계속 지금 그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 끝으로 이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에서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뭐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 또 거론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죠. 제1부속실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부속실 인원을 지금 공개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비밀이고 안 봅니까?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왜 입주 못합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그 공사하시는, 그 총괄하시는 공사 책임자한테 물어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그 제2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그 역할이 잘 보좌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언론에 잘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으시는데 네. 저는 활동하는 게 언론에 나온 것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보좌되는 상태에서 나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적인 인연이나 예컨대 뭐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거기 참배하러 갔을 때도 예.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사적 인연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잘 보좌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좀 그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속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대통령실의 규모가 커지냐 적어지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 부인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도와주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2부속실 만들어서 제대로 보좌해서 역할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답변은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 지금 한남동 공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윤재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공관 관련해서 관리는 누가 주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 가운데 네. 하나는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진행 상황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공사 관련한 발주라든가 이런 것도 다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 관저 만약에 잘못 지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도청기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 안보 문제가 당장 이런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예.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누가 주도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거죠. 더 우려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그런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업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뭘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안 취약한 장비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와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경호실에서 점검은 하겠죠. 예. 하더라도 이걸 과연 다 찾아낼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보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1급 보안 시설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제2부속실 설치 부분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더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이거는 야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게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이 되면 그만한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혜택들. 자, 혜택만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공개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는 내가 누릴 것은 누리겠지만 간섭은 받지 않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간섭받지 않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이제 그러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동선 파악이 안 되느냐? 다 됩니다. 결국은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또는 제보자들에 의해서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아무개를 만났다더라. 이거 다 소문 돌게 돼 있고 다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정보기관에서. 자, 대통령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정보 라인에 보고를 해서 경찰 정보 보고서든 아니면 국정원 정보 보고서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수습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계속 저렇게 지금 설치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공약 다 지키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여사 리스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사 리스크로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적 관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지금 시점에서 바라는 게 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조언을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을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비서관 배모 씨가 쓴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모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인데 아내가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한 것도 아닌데 고통을 겪고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이 의원이 부인이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해야 한다며 이 의원이 제1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라는 지위로 경찰 수사에 어떠한 압력도 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5급 사무관이 김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면서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게 실체라며 이 의원이 마치 7만 8천 원이 전부인 양 이름 붙이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법이 있는 한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권만 생각해도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권력은 스스로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누구든 자기 사건의 심판관은 될 수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기도 하고 정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를 떠나 대통령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을 직접 살펴보고는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도 우선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일 민생과 약자의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와 중증 질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의 세 모녀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하면서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특히 그동안 정치복지보다 약자복지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대통령실은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닌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터널을 찾았습니다.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신월동은 대심도 빗물터널이 운영된 2020년 이후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를 조금만 막아줘도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본 뒤 최근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역과 서울 중심 광화문에 빗물터널을 우선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와 달러 강세로 인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100일 이후 윤 대통령은 연일 약자와 민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보다는 정책 행보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인데 이런 메시지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때 이 서초동 사저에서 헬기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저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헬기 이동을 검토했냐고 묻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헬기로 이동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국무총리가, 세종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를 내리고 있었고 대통령은 집에서 다 보고 지휘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속출한 지도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통시장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사당동 전통시장 내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제 뒤로 보시듯 여전히 수해 폐기물 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각종 냉동식품 등 식자재 상자들이 나뒹굴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콜라나 맥주, 소주 등 식음료도 흙탕물에 젖어 어떻게 처분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미리 마련해둔 선물 세트들까지 지난 폭우로 모두 버려지면서 마트 주인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멸치 같은 게 뱅어포랑 새우 같은 게 국산이 이제 선물 세트로 많이 나갑니다. 다른 데서 구매를 해줘요, 시장에서. 근데 그거는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년치가 다. 생김 같은 것도 1년치를 보관하는데 그것도 다 망가져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냉동창고 등은 아직 들여오지 못해 추석 전 제때 판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주변 가게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추석 차례상 음식 재료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오히려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선 해놨는데 그 냉장고까지 물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물 같은 거 창고 바닥에다 놨는데 그 물 들어갔으니까 다 버렸죠. 뭐 추석 때 쓰려고 해놓은 것도 있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어졌고. 추석 준비는 고사하고 아예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등은 기계와 컴퓨터가 모두 고장나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 막 영업을 재개한 기름집 등도 쓰지도 못하고 버린 재료 손실을 감수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에 잠겨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활기를 되찾는 게 더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돼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달 초 100여 년 만에 온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된 것은 물론 하천 제방이 무너지거나 유실돼서 피해를 본 곳이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100년에 한 번 올 큰 홍수에도 견디며 이 제방 붕괴 시간을 현저히 늦출 수 있는 친환경 제방 보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을 휩쓸고 갔던 집중호우.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밀려들어와 마을 진입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실제로 하천 제방 붕괴의 40%가 홍수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물이 넘칠 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방 높이는 8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홍수를 대비한 것이라 이상기후에 따른 대형 홍수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바이오 폴리머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보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폴리머와 골재를 섞어 제방 표면에 보강하는 방식인데 바이오 폴리머가 접착제 역할을 해 높은 수압과 빠른 유속에도 제방의 흙 유실을 막는 겁니다. 개발된 보강 공법이 적용된 제방입니다. 단단해진 표면 덕분에 홍수가 와도 제방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실제 하천 규모에서 초당 6톤의 물을 흘려 성능 시험을 한 결과 흙 제방은 15분 만에, 풀을 심은 식생 제방은 3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폴리머로 보강한 제방은 실험 시간인 6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발한 공법은 현장에서 재료를 섞어 시공하는 데 반나절이면 끝나며 기존 보강 공법 대비 건설 비용은 30%, 유지 관리 비용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일정 정도의 건설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바이오 폴리머가 환경과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유해 물질이 용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이라고 이제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은 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홍수로 인해 제방 붕괴 시점을 지연시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물이 빠르게 자라 하천 생태 기능 회복은 물론 경관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이 몸담고 있던 노동단체 회원 명단을 치안본부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YTN 취재진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수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 하고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 그 바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의심을 받을 일이 뻔한 일인데.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보한 수사 서류를 보면 김 국장에 대한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지난 1989년 4월 28일 연행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원의 치안본부 수사 기록에서 발견된 조직도입니다. 당시 치안본부가 파악한 인노회 일부 회원의 본명 또는 가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국이나 부평지역 등은 앞서 연행된 사람이 소속된 일부 분회만 명단이 작성돼 있는데 유독 제3지구 부천지역만 9개 분의 전체 명단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 대해선 첫 연행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경찰이 이미 전체 조직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당시 부천지구를 책임지고 있던 위원장이 바로 가명 김봉진, 김순호 국장입니다. 그동안 인노회원들은 치안본부가 가지고 있던 조직도가 김 국장 밀고 특채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자료가 확인된 겁니다. 도표로 되어 있지 않고 1년 번호를 이렇게 쭉 내려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과 가명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좀 적혀 있었고. 김순호 국장은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된 1989년 7월 경찰 자백했고 당시 수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치안본부는 이보다 앞선 4월에 이미 인노회 부천지구 조직도를 확보한 거로 드러나면서 김 국장이 본인이 말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경찰에 자백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김 국장 스스로 인노회를 이탈해 잠적했다고 밝힌 시기도 4월입니다. 김 국장에게 경찰 특채를 직접 제안한 거로 알려진 홍승상 전 경감도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국장이 1989년 초에 자백했고 인노회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를 통해 김 국장의 밀정 의혹도 확인해달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김순호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며 정작 자신의 전환 파일을 스스로 공개하면 모든 문제는 말끔히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국장을 둘러싼 밀고 특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장 교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밝혀 거취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덴마크 입양인 단체가 과거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를 밝혀달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조작하거나 숨진 아이를 다른 아이로 대체하기도 했다는 건데 불법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덴마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피터 밀러 씨. 한국 이름은 홍민입니다. 지난 1974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덴마크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성인이 돼 자녀를 낳은 뒤 아이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고 싶어 지난 2011년 입양 기간의 입양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받은 입양 기록은 자신이 서울 출신이고 부모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을 요청했을 땐 출생지가 대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자 또다시 기록을 요청한 결과 6년 만에 자신이 논산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고
모친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I'm 48 years old. I don't know anything. Yes, I've been told a lot, but I'm not. I can't trust anything. 피터 밀러 씨처럼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덴마크로 입양된 아이들만 7,800여 명. 과거 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입양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아의 입양이 더 수월하다 보니 부모가 있는데도 서류상 고아로 꾸며내는 겁니다. 입양이 예정된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하자 다른 아이를 죽은 아이 신분으로 둔갑시켜 입양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덴마크 입양자 50여 명이 정식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겁니다. We also asked them what did people have to gain from it? What drove this adoption machine? So to find the truth about a lot of things, also about how many babies actually died. 정부가 승인해야 해외 입양이 이뤄지는 만큼 당시 한국 정부가 불법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밝혀내야 될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 신청을 통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양인 수천 명이 박탈당한 정체성과 알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화해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3개월 동안 검토한 뒤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연합연습을 진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찾았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장관의 전시지휘소 방문 장면까지 전격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이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탱고를 방문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예방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전이 첨단 무기 전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운용한 사람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내 멘트는 탑건 2에 나오는 탐 크루즈의 대사 내용. 벌써 웃는 거 보니까 많이 들은 모양이지. 경기 성남에 자리한 CP탱고는 산속 화강암 터널 안에 만들어진 극비시설로 한미연합군의 두뇌이자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지난 2016년 3월 키 리졸브 훈련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방문한 이후로는 군 수뇌부의 방문 장면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CP탱고에 이 장관이 방문해 라케머러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한 영상까지 공개한 건 이 자체만으로도 수위 높은 대북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현 정부들은 훈련 명칭을 새로 정하고 훈련 내용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군은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훈련 모습도 적극 공개했는데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가 북침 실전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재차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화와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만큼 주고받기식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it is incumbent on the DPRK to respond and to respond affirmatively to that, knowing that, believing that we can achieve progress towards what is a collective goal. 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주고받기식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Well, we're not going to get into back and forth with the DPRK on this.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the bold or the ambitious plan that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그동안 공개적 또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대화와 외교를 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시기가 있고 도발에 나서는 시기도 있는데 지금은 후자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에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지만 방어와 억제를 통해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사 6부 소속 A 수사관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를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수사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6부에 근무하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 등이 주고받은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C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전현직 쌍방울 임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인터폴과 외교부에 각각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적색 수배가 내려지만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의 정보가 회원국에 공유되고 여권이 무효가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자금거래 내역에 수상한 흐름이 있다는 금융정보 분석원 분석 결과를 통보받아 쌍방울이 재작년 발생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비가 일찍 그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은 종일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비도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한 곳이 많았는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25도에 머무는 등 수도권도 기온이 낮아지며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 중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대체로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다만 경남 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30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충청과 경북에는 모레 밤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